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 예,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만났어요. 그죠? 어제도 만나고 오늘 또 만나네요. 벌써 개화기 역사줄기 잡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뤄왔거든요. 이 개화기 시기는 약 40~50년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굵직한 사건들이 매년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복잡한 역사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역사, 개화기 역사 줄기 잡고 교과서를 가지고 보충하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이 개화기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어제 수업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봤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오늘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떤 학생이 학정이 뭐예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생님 동학농민운동 설명할 때 조병갑의 학정, 안핵사 이용태의 학정,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학정이라고 하는 것은 포악한 정치, 포악한 정치의 준말이에요. 학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효수가 뭐예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효수가 뭐예요? 사발통문의 그 1조를 보면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갑을 효수할 것,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드라마나 뭐 이런 역사 영화나 이런 데서 가끔 봤을 텐데, 죄인의 목을 자른 후에 긴 장대에 달아서 거리에 걸어놓는 이러한 형벌을 효수형이라고 해요. 자, 효수라는 말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삼국 간섭이었어요. 삼국 간섭. 자, 여기서 삼국은 프랑스, 러시아, 독일을 의미합니다.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고요.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중에서 요동반도 할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요동반도 지역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요동반도 요동반도 할양 요구를 철회시킨 사건, 요게 삼국 간섭이에요. 삼국 간섭이 있고 나서 명성 황후가 러시아의 힘을 알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에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가 일본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을미사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으로 이어진, 그죠? 어제 그런 흐름들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은요, 오늘은 어제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협회, 대한제국, 일본의 국권 피탈,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그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가보개혁, 그 다음에 아관파천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복습 잠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답을 달아주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전주하얗구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여 치안 유지와 폐정 개혁을 실시하였다. 예, 아는 친구들 댓글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강소, 은별, 스타 은별이라고 하는 친구, 집강소, 예, 1등으로 달아줬습니다. 예, 동환이라는 학생, 건채 학생입니까? 네, 집강소 잘 달아줬고요.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일본은 조선 정부가 설치한 교정청을 무시하고 새로운 개혁기구인 땡땡땡을 설치하였다. 선생님 먼저 답을 눌러버렸어. 예, 군국기무처입니다. 군국기무처.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는데요. 여러분들 군국기무처라는 단어가 좀 어렵나요? 예. 근데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군국이라는 말은 군사와 국가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 군국기무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 을미사변 후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것을 단행하였다. 벌써 답을 달아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죠? 뭐 지은이, 민영이,
너무 좋아, 뭐 태홍이 이런 친구들 지금 답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관 파천입니다. 자, 어제 아관 파천의 결과가 뭐였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오늘 독립협회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소주제예요. 저희가 1강부터 1, 2, 3, 4, 5, 6, 7, 8, 9 해서 벌써 9번째 작은 주제까지 왔거든요. 독립협회.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 이런 표현을 썼네요. 예, 맞습니다.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독립협회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자, 독립문이 보이고요. 독립관이 보이고요. 그쵸? 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상황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서재필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종을 우리 궁궐로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의 독립 의지를 널리 알리고 또 민중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이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뭐냐면 독립신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만들어요.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독립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면 그 옆에 독립관이 있죠. 독립관. 예. 예. 그리고 이거 우리 독립관은 중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숙박시설로 이용되던 모화관이 있던 자리거든요. 이 모화관을 부수고 독립관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모화관의 의미는 사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들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아주 사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발상에서 나온 건축물이었는데 그 모화관을 헐고 독립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초록색으로 영은문이라고 되어 있죠. 영은문은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그 굴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독립문 만들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이 독립협회 활동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만민공동회의 한 장면이에요. 이 독립협회는 시민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집회를 자주 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그래서 만민공동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는 그리고 우리의 독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토론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모습이 담겨진 사진입니다. 조금 이따가 만민공동회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설명 들어갑니다. 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아관 파천 상황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고종 돌아오게 하고 민중 계몽시키고 독립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합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하냐면 계몽 활동해요. 민중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독립신문 만들고요. 독립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강연회 열고 토론회 엽니다. 계몽 활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가요. 한 17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한 1, 2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밤새 토론을 하는 거야. 그 토론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야. 지금 아관 파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열강의 이권을 침탈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단 말이지. 누구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이 만민공동회가 밤새 열려요. 밤에는 불이 없으니까 장작을 펴놓고 거기에서 토론회를 하고 강연회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만민공동회를 장작 집회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만민공동회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요.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하다가 철회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조선 조정에서 본 거야. 그래서 관리들이 만민공동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조선 조정에 많은 관료들이 만민공동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관민공동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관민공동회는 관료와 일반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회 어떤 집회를 한 거야. 여기에서는요, 이 어떤 그동안 토론하고 강연의 주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싹 모아서 6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고종한테 건의를 해. 그 건의하는 글을 헌의육초라고 해요.
이 허니 6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 독립협회가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댓글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궁금한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니 6조에 담긴 사항이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쌤이 핵심 2개만 뽑았어. 세 번째, 재정의 일원화.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이 재정의 일원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자주 나오거든요. 갑신정변 때 나오고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갑오 을미개혁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와요. 그만큼 당시 국가 재정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입헌 군주제야. 두 번째,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라는 건데, 입헌 군주제가 뭐예요? 왕이 있어. 그런데 이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야. 그리고 국가 운영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니? 전문 정치인한테 맡기는 거야. 이게 입헌 군주제라고 했죠. 그러면 전문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이 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의회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 운동을 하고요. 실제로 당시 국왕의 정치 자문 기구였던 중추원을 개편을 해서 의회 기능을 하게끔 합니다. 이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정부에서 추천한 25명, 독립협회가 추천한 25명, 총 50명으로 구성된 의회를 만들어서 입헌 군주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입헌 군주제로 가기를 꺼려하는 보수파 관료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고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독립협회에서 공화제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공화제 국가가 뭐예요? 왕이 없는, 군주가 없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공화제잖아. 그죠? 지금 독립협회가 공화제로 가려고 한다라고 고종한테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고종은 군주가 없는 나라? 그럼 내가 사라져야 되네? 독립협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황국협회라고 하는, 자, 황국협회, 이게 보부상 단체인데요. 굉장히 친정부적인 그런 어용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게 황국협회야. 이 황국협회의 그 보부상단, 보부상인들을 동원을 해서 독립협회를 탄압을 하고 해산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당시 이제 대한제국 조금 이따 설명하거든요. 대한제국이 고종이 한 일이 뭐냐면 대한국 국제를 반표해요. 대한제국에 헌법을 만들어서 반포를 하고요. 광무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내용은 대한제국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립협회 내용입니다. 지금 독립협회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때 그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가 충돌하면서 결국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충돌, 이들이 왜 충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때 대한제국은 황제 국가를 지향을 해. 그런데 독립협회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입헌 군주제 국가를 지향을 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제국하고 독립협회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독립협회가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해산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얘기하면 독립협회는 이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개화파, 이 소위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액션을 보여줘요. 거기 만민공동회, 민 들어가잖아. 이게 백성이야. 관민공동회, 민 들어가잖아.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를 개혁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데에 독립협회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립협회. 다음 주제에 가겠습니다. 자, 한숨 쉬고요. 어깨도 한번 돌리고요. 허리도 한번 펴고요.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예, 장일수 학생 선생님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좀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달아줘요. 그럼 선생님이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답변 찾아서 내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제국 가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기 좀 뻘쭘하잖아. 이게 도망갔다 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1897년입니다. 사진 설명할게요. 자, 황궁우가 보이고요. 원구단이 보여요.
원구단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사실 황궁우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있어요. 근데 원구단은 없어요. 이 자리에 조선호텔이 딱 들어와 있어요. 1913년에 일본 애들이 원구단 해체하고요. 거기에 조선호텔을 세워요. 자, 그럼 원구단이 어떤 공간이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면서 황제가 됨을 하늘에 신고한 공간이 원구단이야. 이제 내가 황제할 거야. 그러면서 나라 이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연호 씁니다. 연호. 광무라는 연호 쓰고요. 그리고 고종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황제 복장을 한 고종의 모습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럼 대한제국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흐름을 타야 돼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타야 역사 공부가 훨씬 재미있고 쉽게 다가옵니다. 윤시영 학생 복대 가슴에 아 그런가요? 갑자기 전 사진이 궁금해. 맞습니다. 복대가 가슴에 있네요. 네, 또 선생님을 웃기게 해주는군요. 네, 자 대한제국, 자 아관파천 있었죠. 자 환궁 여론을 조성합니다. 누가? 독립협회. 그래서 고종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원구단에 가서 하늘에 신고를 합니다. 대한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1897년이에요. 자,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해요. 좀 전에 설명했죠. 독립협회 탄압한 다음에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 여러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딱 다 모아보면 한 줄로 정의가 돼. 황제의 무한한 권한 강조.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인사권 모든 게 다 황제한테 집중이 돼. 지금 대한제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근대 국가는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분산이 되는 거야. 전근대 국가로 갈수록 국가의 권력이 한 사람한테 국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 집중이 돼요. 하지만 근대 국가는 권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제국은 거꾸로 가는 거야. 황제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요. 그리고 이어서 광무 개혁을 단행합니다. 고종 때 연호가 광무야. 그래서 광무 개혁이라고 한다. 광무 개혁의 어떤 바닥에 흐르는 이념은 구본신참이에요. 혹시 중학교 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개혁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 측면에서요. 황제권을 강화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구본이야. 자, 황제권 강화하려면 황제를 지켜주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 황제 직속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원수부를 만들어요. 이게 정치적 측면에서 광무개혁의 내용이고요. 자, 경제적 측면 이거 조금 의미 있어. 왜냐하면 약간 근대적인 색깔이 묻어 있거든. 양전사업을 해요. 전국 토지의 3분의 1을 측량을 합니다. 양전사업은 흥선대원군 때도 나와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제대로 못 하죠. 지금 다시 한번 추진을 하는 거야. 전국 3분의 2의 도시를 측량한 다음에 지계를 발급을 해. 이 지계가 뭐냐면 이 용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요즘 말로 바꾸면 토지 소유 문서야.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를 싹 조사한 다음에 토지 소유 문서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 토지 소유 문서를 뭐라고 한다? 지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진흥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실업학교와 기술교육기관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을 보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근대를 지향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측면에서는 근대를 지향하지 못해. 그래서 구본신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얘들아 양전사업하고 지계발급 왜 했을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면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양전사업을 실시했다라는 것까지 좀 함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제국은 전제의 군주제를 지향하고요. 독립협회는 의회가 중심이 된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은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 노력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대한제국은 독립협회를
탄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한제국의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11번째 주제, 11번째. 여러분들 흥미로운 그림, 흥미롭다고 해도 되나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그 사진 이 두 개가 있어요. 아마 중학교 때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댓글 그만 달고 화면 한번 집중해봐. 지금 선생님이 이제 화면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제목에 일본의 국권 피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권은 무슨 뜻인지 알고 피탈이라는 얘기는 강제로 빼앗는 것을 피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한 거니 우리의 국권 피탈이라고 하거든요. 국권 피탈이 본격화된 시기는요. 1904년을 전후한 그 시기부터 1910년까지 그때 일본의 국권 피탈이 본격화되고 결과적으로 자, 왼쪽 그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청일전쟁을 풍자한 그림이에요. 청일전쟁은 1894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아닌 거지. 복병이 나타났다고 그랬지. 그게 누구니? 러시아야. 그래서 또 10년 동안 준비를 해. 그래서 1904년에 드디어 러시아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야. 러일 전쟁 풍자화. 자, 권투 경기장 안에 큰 덩치를 한 러시아와 일본 둘이 게임을 하려고 하죠. 딱 봐도 누가 이길 것 같아? 러시아가 이길 것 같죠. 당시 실제로 러일 전쟁은 게임이 안 된다. 당연히 누가 이길 거다? 러시아가 이길 거다라고 예상을 해. 그런데 결과는 일본이 이기죠.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얘들아?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 자, 영국 있죠. 가장 좋은 자리에 영국이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영국은 일본이 이기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러시아가 움직일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 영국. 영국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옆에 미국의 속마음도 누가 이기길 바라고 있냐면 일본이 이기길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지금 이 권투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게? 청나라예요. 청나라는 왜 못 들어와? 이 경기장에 청나라는 왜 못 들어와? 청일전쟁에서 패했잖아. 이제 청나라는 게임 아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권투 시합을 보고 싶지만 이 권투 경기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러시아 사람이 밟고 있는 그 땅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가 어디야? 여기가 한반도예요.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다라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러일 전쟁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그리고 일본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뺏어가고요.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을사늑약,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장면이야. 자, 일본 군인이 우리 고종의 목에 칼을 대고 있죠. 조약이라고 쓰여져 있는 문서에 고종은 사인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죠? 그 신하가 대신 사인을 하고 있죠. 신하 몇 명이니? 2, 4, 5명이지. 얘네들을 을사조약에 찬성한, 우리가 흔히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야. 친일파의 시초가 얘들이죠. 을사오적 누굽니까? 이완용. 그죠? 또 뭐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애들 을사오적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을사조약이 끼어 있는 이 국권의 피탈 과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탈 과정도 좀 복잡해요. 네, 좀 복잡하거든요. 거기 화면에 제1차 한일협까지만 나와 있네요. 잘렸어요. 한일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한일협 한국병합조약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맨 앞에 한일의정도 그게 한일의정서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자, 한일의정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걸어요. 러일 전쟁이죠.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땅 좀 빌려줘 이거예요. 군사 기지를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줘. 이게 한일 의정서의 핵심 내용이야.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자, 이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고 러일 전쟁은 막 진행되고 있었고, 이 러일 전쟁이 누구 쪽으로 기우냐면 일본 쪽으로 싹 기울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또 하나의 새로운 조약을 강요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제1차 한일 협약이에요. 지금 화면에 약자가 빠져 있어요.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의 핵심 내용은 고문 정치. 일본에서 고문을 파견을 해.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을 해서요, 우리나라의 내정을 깊숙이 간섭을 합니다. 그때 재정 고문으로 누가 오냐면 메가타라는 인물이 와요. 외교 고문으로 누가 오냐면 스티븐스라고 하는 인물이 와요. 알겠죠? 메카타는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고요, 나중에 경제 분야 가서 한 번 더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티븐스는 사실 이때 외교 고문으로 왔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학생인 장인환 전명훈한테 총으로 맞아 죽게 되죠. 자, 1차 한일협약의 핵심 내용, 고문 정치, 고문을 파견을 해서 우리의 내정을 깊숙이 간섭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자, 이로써 이제 1905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러일 전쟁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그때 일본은 주변국과 조약을 맺어서 싹 정리를 해놔요.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미국과 가스라데프트 밀약을 맺어요. 가스라데프트는 미국과 맺은 조약이야. 그때 미국과 한 약속이 뭐냐면, 미국 너희 필리핀 먹어, 우리 일본은 한반도 먹을게. 이게 가스라데프트 밀약이야. 그리고요, 8월 달에 영일 동맹을 맺어요. 내용은 영국 너희 인도 먹어, 우리 일본 한반도 먹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1905년 9월 달에 러일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러시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포츠머스 조약이야. 내용은 이제 러시아 너희들 한반도에서 손 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정리됐죠? 영국 정리됐죠? 청나라 맨날이 끝났죠? 러시아도 정리가 됐죠. 그리고 뭐 하냐면 제2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은요, 통감정치입니다. 통감정치. 자, 통감이라는 말은 통제하고 감독한다, 이런 뜻이에요. 통감정치. 황제 밑에 일본인 통감이 딱 들어와요. 걔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딱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버립니다. 자, 외교권 박탈, 을사조약. 통감정치, 을사조약. 을사조약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통감정치, 외교권 박탈. 자, 그리고 나서 1907년이 됐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네덜란드의 그 헤이그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려요. 왜 이때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냐면, 이때 막 1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막 보이거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야, 우리 한번 평화로운 어떤 국제관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락한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종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고종이 특사 3명을 보내. 누구누구 보냅니까? 이준, 이의종, 이상설, 이렇게 3명의 특사를 보내죠. 그런데 물론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그 회의장이 입장을 하지 못하죠. 특사를 몰래 보냈는데 이 사실을 일본이 알아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을 새롭게 황제 자리에 앉히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에 대해서 새로운 조약을 강요합니다. 그게 한일 신협약이에요.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907년이 정미년이고요. 그 내용이 7개의 어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미 7조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정미 7조약의 핵심 내용은 차관정치야. 이 차관정치는 뭐냐면, 대한제국 정부에 각 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교육부, 국방부, 뭐 행정자치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각 부의 차관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일본 애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니? 통감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 순종이 있는데 순종은 허수아비야. 이미 조선 조정은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자, 차관 정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국병합조약, 여기도 약자가 빠졌습니다. 한국병합조약을 맺어요. 1910년이고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흥선대원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쭉 줄기를 잡아왔고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고 근대 국가라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를 해.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는가? 저는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조선 정부가 국제 정세에 너무 어두웠다라는 거야.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적었다는 거죠. 이미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야. 당시 조선이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의 현실을 풍조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아마 전 시간에 쌤이 얘기했는데 이 조선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 맹인으로 표현을 해요. 맹인. 그 맹인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니? 조선은 국제 정세를 볼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나라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말 이게 치명적이었던 것 같은데 위기가 처할 때마다 조선 정부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외부 세력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을 해.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몽군란, 민비, 그죠? 민비가 군사적인 도움 요청하죠?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갑신정변, 도움 요청하죠? 또 언제입니까? 동학 농민운동 때 또 도움 요청하죠? 그때마다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오고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둔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국제 정세가 어두웠다. 또 외국에 의지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심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한 역사거든요. 우울한 역사인데 우리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맞죠? 자, 우리는 이 개화기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잘못을, 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은 우울한 역사지만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요. 자, 요거 기후각서요. 기후각서도 교과서를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은 1609년에 우리의 사법권을 일본 애들이 가져간, 이걸 기후각서라고 해요. 자, 을사조약이 체결됐어요. 여기저기에서 저항을 합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장지연은요,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글을 기고하고요. 또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자결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 그 을사조약에 동의한 5명 있었죠. 걔네를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그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합니다. 나철 오교가 중심이 돼서요. 자신회를 만들고 이 자신회가 이제 을사오적이 돼서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그런 오적 암살단 활동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스티븐스,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스는 장윤환 전명훈한테 총에 맞아 죽게 되고요. 자, 너무나도 유명하죠. 안중근은 을사조약의 당사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요. 그 다음에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던 이완용을 이재명이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명동성당 앞에서요, 군밤 장수로 이렇게 변장하고 있다가 이완용이 이렇게 인력거를 타고 지나가거든요. 그때 접근을 해서 칼로 찔러버려요. 그런데 이완용이 살아. 이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쁜 놈들은 잘 죽지도 않아요.
자, 이런 저항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 오늘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을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니?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요. 하나는 국권 피탈에 맞서서 싸우자. 총칼 들고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총칼을 들고 싸워봤자 힘이 듭니다. 이게 의병운동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영국의 그 기자, 종군 기자가, 맥켄지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이 사진을 찍고 실제로 인터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진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맥켄지가 인터뷰한 글을 보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인으로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유를 왼쪽에 세 번째인데, 얘들아 몇 살처럼 보이니? 얘들? 몇 살처럼 보여? 선생님 딱 봐도 12, 3살.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12살, 3살. 이 어린애가 총 들고 나온 거야. 왜 나왔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째 인물. 얘는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죠? 요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미의병 때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이 되고 그 해산된 군인들 중에 일부가 의병운동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은 정미의병 때의 사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정보를 주는 그 군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의병들 어떻게 싸웠는지 보겠습니다. 자, 의병운동은 3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자, 의병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위정척사운동입니다. 위정척사운동 기억나니? 누가 주도해? 양반 유생층이 주도하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나고요. 자, 1860년대 통상 반대운동 하죠.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70년대 개항 반대운동 합니다. 그리고 1880년대 개화 반대운동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1895년에 어떤 사건이 터지니? 을미사변이 터지잖아. 이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상소운동 해가지고는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양반 유생들이요, 총, 칼 들고 나옵니다. 싸우자고 나옵니다. 그게 을미의병의 시작이야. 자, 원인,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 때 단발령 있었죠? 단발령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컸다 그랬지. 그게 원인이 돼서 을미의병이 발생했고요. 을미의병을 주도한 인물 누굽니까? 유인석. 제천에서 한 3,000명의 의병을 이끌어요. 유인석. 이소웅. 이 사람은 이분은 춘천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죠. 그 야관 파천이잖아. 이 야관 파천 하에서 단발령 철회하고요. 그 다음에 의병들에게 해산할 것을 권유해요. 그래서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싹 흩어져. 이게 을미의병이야. 의병이 제2차 의병이 또 발생합니다. 자, 원인 을사늑약. 을사의병을 주도한 인물 최익현. 최익현은 자주 나와요. 자주. 그렇죠? 대원군 탄핵할 때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개항 반대운동 할 때 외양 태백산을 무대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돌석이 얻은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야. 자, 을사의병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또 시간을 흘러서 의병이 발생합니다. 자, 1207년에 무슨 자, 그리고 이인영, 홍범도가 주도하는 가운데 해산된 군인들이 이 의병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 때는 그 의병운동 어떤 전략 전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 그래서 전국 의병들이 연합을 해요. 그게 13도 창의군이야.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으로 하고요. 그런데 서울 진공작전 실행을 그 며칠 앞두고 서울 진공작전의 총대장이 이인영이라고 한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의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부모님의 3년생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13도 창의군의 총대장 자리를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진공작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했으나 실패하고요. 이 흩어진 의병들이 오늘날의 전라도 지역에 가서 계속적인 의병운동을 해요. 그걸 호남 의병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때 일본이 호남 지역에 2개 대대를 파병을 해서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병들을 싹 토벌합니다. 이때 의병 한 4,000명, 그 다음에 의병창 100여 명이 죽게 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희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의병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의병들이 어디로 이동하냐?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요. 이제 우리가 독립군이라고 이제 하게 되고 독립군화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준비한 내용이 무장투쟁, 항일 의병운동까지야. 오늘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수업을 했는데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은 역사 줄기잡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고요. 에듀스 충남에 선생님의 학습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력해서 함께 선생님의 영상을 다시 보게 하면 아마 학습 효과가 더 크리라고 보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애국 개몽운동에서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싹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1교시네요. 다음 주 수요일 1교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